자, 그럼 다음 연사님을 초대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기술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기술을 하면 헥슬란트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 다음에 모실 분은 바로 헥슬란트의 노진우 대표님이십니다. 노진우 대표님이 오늘 준비하신 강연 주제로는요, 웹3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헥슬란트의 노진우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웹3 비즈니스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저는 이 얘기를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잘 준비해봤으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떠한 변화든 상당히 많은 진통이 수반됩니다. 익숙했었던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는 것을 저희는 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었죠. 전 세계가 진통에 시달렸습니다.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2억 8천 명이 감염되고 658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통을 통해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저희가 앞당기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변화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고, 생활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의 어떤 바뀐 삶의 변화에 맞게 서비스들도 발맞춰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 즉 살기 위해 만나지 않고 생활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각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 나오거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을 통한 어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게 되는 것들, 홈쿡이나 또 배달 이용하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이 3년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면 중심에서 어떤 비대면 중심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겪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엔터테인먼트들이나 이런 서비스, 이런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했던 플랫폼들이 시장이 긴축 상태로 접어들게 되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장을 외치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플랫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흑사병 다들 아시죠? 14세기에 1350년경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 사태 이전에 세계 인구는 거의 4억 5천만 명 수준이었으나 약 100년간의 대역병이 지나고 나서 15세기 인구는 3억 5천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도 지금처럼 좀 재밌는 게 있다면, 이 시기에도 지금처럼 어떤 흑사병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어떤 격리, 사람이나 물자에 대해서 30일 정도 격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구가 줄어들자 농업을 주로 했던 시기인데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쉬고 있는 농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건비 상승이겠죠. 네. 실제로 논문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 이탈리아의 인건비인데 이탈리아 자료를 찾아보게 된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의 전 도시 수가 유럽 전 도시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자료를 찾아봤고, 실제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리얼 웨이지 부분, 그 실질 급여 부분을 보게 되면은 1350년 흑사병 이후로 급여가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급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염병이 줄어들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농지는 그대로 있고 인구는 줄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고 곡물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하지만 개인의 급여는 이미 올라가 있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본이 풍족해지니 사치제나 어떤 소비재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혹은 내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의 진출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대항해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이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대침략의 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급여 문제였습니다. 인력이고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은 강국에서 약국을 많이 약탈하고 자원을 많이 약탈하면서 가장 많이 약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인력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전염병이 부족해지면서 일손이 식민지 노예 공급으로, 그러니까 전염병이 시작하게 되면서 부족해진 일손은 식민지 노예들을 통해서 공급으로 확보하게 되고, 싼 값에 다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자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일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손은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늘지 않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찾게 됩니다. 이게 토지를 목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엔클로저 운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 비교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엔클로저 운동 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많은 토지들이 농업을 위해서 존재했다면은 엔클로저 운동 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목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에 들어가는 일손보다 더 적은 일손으로 목장의 운영이 가능해지니 남은 인력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계속 생산성이 높은 것을 찾게 되고 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이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의해서 임금 및 생활 형태가 변하고 또 거기에 맞게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문가들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실제로 10년은 앞당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 속성을 보게 되면은 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생산자를 보유한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그걸 위한 마케팅 혹은 대규모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순간, 수익을 창출하는 순간은 언제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의 플랫폼들, 배달의 민족 등등 배달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이 이런 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플랫폼 성장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시장 규모가 갑자기 팽창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장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은 결국 규모를 키우는데 비용을 쓰다가 비용이 떨어지는 순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것을 시장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15세기에 대항해 시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서비스의 내용은 동일한데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것과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것의 매출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5세기의 자본가들이 내수 시장이 작아지자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무역을 하고 팔기 시작하면서 더 큰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거랑 비슷하게 플랫폼도
결국은 국내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어떤 성까지 가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과거로 가면은 약간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시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산업들이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정비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감가로 줄어들고 경제사의 등장으로 가격이 줄어들게 되니까 독점하는 기업만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20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량 감소 그리고 급여가 상승하고 외부 인력이 충원되고 생산이 안정화되고 판매 채널이 개척되고 경쟁을 하면서 더 생산성 높은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게 지금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이 판매 채널의 개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이 팔지 못하면은 규모를 감당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계속 위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더 생산성 높은 비즈니스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출산율은 계속 줄고 급여 수준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치면은 이제 과거에 더 많은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있고 급여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웹 3.0은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의 상황, 이러한 어떤 급여 문제, 어떤 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은 1.0은 어떤 시대였고 또 2.0은 어떤 거고 3.0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0 시대는 정보를 제공하고만 있던 정보를 제공만 하던 시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웹에서 뿌려주는 정보를 습득하고 혹은 그것을 갖고 자료로 만드는 HTML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쌍방향이 어떤 쌍방향성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혹은 공유하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갖는 것들이 아니라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의 정보 등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컨텐츠를 플랫폼이 독점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현재 2.0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은 많이 다르죠. 3.0은 이 데이터를 더 이상 개인이 플랫폼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고 읽고 쓰고 소유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3.0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요. 다시 이것을 비즈니스 쪽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일단 데이터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커런시, 쉐어, 카피라이트, 페이턴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무형의 자산 혹은 유형의 자산도 데이터가 되어서 개인 간 거래가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방향 혹은 양방향이었던 것들이 좀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웹 3.0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면 대부분 또 어렵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웹 3.0이 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일단 차치하고 웹 3.0 기반의 비즈니스가 웹 비즈니스 상에서 이점 플랫폼보다 이점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오픈시의 자료인데요. 오픈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8월 달에 오픈시 채용에 대해서 오픈시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37명이 98%의 NFT 볼륨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급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당시 그럼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냐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1.2조가 넘는 수치의 거래가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인데요. 이 정도 규모를 감당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겨우 37명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웹3 서비스를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자료는 코인베이스랑 유니스왑의 한 달 거래량을 다룬 내용인데요. 2020년 9월에 유니스왑이 이제 빨간색이 유니스왑이고 그 까만색이 코인베이스 거래량인데요. 유니스왑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가 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의 비용, 인력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아래 오른쪽 아래 보이시겠지만 3,730명의 인력이 코인베이스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유니스왑은 2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디테일을 사업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업을 코인베이스가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실제 거래만 주 역할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거래소들과 비교하게 되더라도 유니스왑이 거래량이 훨씬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예시들은 웹3 비즈니스의 지금 어떤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는 서비스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웹3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웹3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매우 심플합니다. 로그인 영역은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이디 암호를 통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갑을 연결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떤 개발 영역에서의 비용을 줄여들게 되고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용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기본적으로 기술 베이스가 운영이 되고, 또 기술을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니 경제 모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요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그 표랑 현재의 표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본 사례처럼 더 적은 인력으로 기본적으로 모두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더 적은 인력으로 시장을 더 큰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더 확장될수록 플랫폼 규모가 커지더라도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웹3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게 되면은 경제 모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웹3의 경제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교환하게 되는 것이 웹3의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경제 모델을 새로 만든다, 웹3 비즈니스를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 할 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오너십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참여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여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토큰 인센티브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는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NFT 부분인데요. 이는 데이터 그 자체를 자산화해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데이터를 꼭 담지 않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림 데이터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NFT의 가치는 기존 생태계의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의 생태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당근마켓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근마켓에서 만약에 당근마켓이 아니라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자신의 플랫폼, 예를 들면 기업들이 스타벅스가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스타벅스 내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이 그 내에서만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1차 생산자로 스타벅스는 상품권을 자기네 판매로 끝났을 텐데,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상품권이 이제 사람들 간의 거래가 되면서 플랫폼 내에서 인증해주고 교환하게 되면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N차 거래에 대한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좀 자신의 데이터, 기존 생태계의 데이터를 자선화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토큰 인센티브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태계 기여도의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주는 토큰 인센티브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기여도 데이터가 단순히 어떤 현금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토큰으로 주어져야 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은 대부분 뭐 현금으로 줘도 되지 않냐, 뭐 리워드 보너스로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큰으로 줬을 때의 장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모성으로 현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토큰이 머물게 함으로써 관리하는 생태계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생태계에서의 가치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생태계 내부에 머물면서 순환하며 더욱 커져가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게 토큰 인센티브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FT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디지털 데이터 자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유일무이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게 NFT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림일 경우에는 무슨 소용이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그 그림이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권리, 권한 등이 부여된다면은 그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변형된 형태들이 이제 멤버십 형태들의 NFT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말한 것처럼 NFT 자체가 자격, 권리, 권한 등을 부여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자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NFT를 활용한 생태계에서도 NFT 자체보다는 NFT가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그 가치도 결국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전체적인 발표 내용이 웹3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언제 플랫폼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웹3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 4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등 할 때 이런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술들을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이제 트리거가 될 기술, 그리고 사상과 경제체제, 노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역시 이 기술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AI와 블록체인 뿐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상과 경제체제, 노동 방식, 역사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노동 방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경제체제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I와 블록체인가 실제 이런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형태를 저희도 분석을 했고, AI는 지금 너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또 블록체인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 먼저 올 것이냐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요. 가트너 사이클에서는 AI는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기술의 정점이 올 것이고, 블록체인은 2023년에서 2028년 사이에 정점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시작하냐에 대한 문제의 답변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플랫폼 전환의 트리거가 되는 어떤 파도에 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게 그럼 타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공룡 기업들은 어떻게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자 독자적인 에코시스템인 메인넷을 만들고 있죠. 카카오는 클레이튼 메인넷, 네이버는 링크라는 메인넷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을 다들 조금씩 갖고 있죠.
어쨌든 카카오는 어피트 그리고 SEBC라는 일본의 거래소를 인수하게 되고 네이버는 라인 비트맥스 그리고 비트프론트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마켓을 다들 하나씩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립드롭스랑 도시, 네이버에선 도시를 갖고 있고 카카오는 클립드롭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따로 만든 이유가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웹3로서의 전환을 다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웹3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언제쯤 이 비즈니스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나서 다가오는 앞으로 올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가 되고자 상당히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헥셀란트의 노진우 대표님의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